변호사님, 최근에 명품 플랫폼 반란이 네. 갑자기 뭐 결제가 안 되더니 정산 지연 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또 다시 기업회생. 왜 또 다시냐면 MBK에서 했던 홈플러스 사건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줄줄이 도미노 부도 사태처럼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TMF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지금 이런 쟁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일반 분들도 기업회생 이렇게 말 많이 들어본 지는 정말 처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셀러들이 뭐 엄청 큰 회사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영세하게 뭐 1인으로 하는 셀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셀러들이 어쨌든 반란을 이용해서 중고 명품이든 뭐 신명품이든 팔았는데 그 판매 대금 못 받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결제를 반란에다가 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은 셀러들은 반란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정산금을 못 받은 거예요. 반란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그 이유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긴 건지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24일이 정산 예정일이었고요. 그때 입점 예정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뭐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거는 정산 시스템 점검 중 과거 거래야 정산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돈이 더 나갔다 네. 이런 내용을 시사하는 돈이 네. 더 나갔으니까 이거 정산 다시 해보고 더 준 게 있으면 좀 덜 주고 좀 오류를 바로잡겠다 네. 이런 취지를 보여서 뭐 입점사들 입장에서는 기다려도 되겠다 네. 안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28일까지는 정산이 완료가 된다. 근데 이 날짜에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카드 결제 그리고 구매 기능까지 전부 전면 중단이 되는 상태이고 네. 지금은 이제 모든 결제 수단이 다 차단이 되면서 사실상 잠정 폐업 상태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상 매출은 없는 거잖아요. 문 닫은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당히 큰 이슈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반란이 원래 잘 나갔을 때는 기업 가치가 3천억까지 밸류가 높게 측정이 됐었는데요. 실리콘2 그 상장 회사에서 300억 밸류, 그러니까 10분의 1 밸류로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150억. 실제로 입금된 거는 75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도 긴급 수혈을 받은 건데 VC 업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게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천억 밸류였다가 300억이 됐다. 그러면 이거 10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사실 K뱅크 상장도 잘 안 됐던 이유가 기존 그 투자자들이 몸값 낮춰서는 상장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살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과연 실리콘2도 지금 이렇게까지 한 달 만에 무너질 줄 알았는지 저는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투자받은 때로부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실사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 미지급 정산금의 수치가 한 27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엄청. 그러면 원래 투자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150억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정산금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막기식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TMF 사태랑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게 TMF 다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당하고 막 이런 것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재택근무를 네. 했대요. 셀러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찾아올 거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TMF 사태를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TMF 사태가 발생했던 게 23년 9월경인데 이런 유사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니까 23년 10월부터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셀러들이 안심을 했었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에스크로가 뭐냐면 중립적인 제3자한테 그쵸? 돈을 이제 뭐 맡겨놓거나 뭐 예치해놓거나 했다가 받는 방식. 제3자가 중개인으로 개입을 하는 네. 방식인데 보통은 이제 로펌이나 은행이나 중립적인 기관들이 선정이 되죠. 그래서 에스크로를 한다고 하니까 내 돈이 없어질 일은 없겠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죠. 반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맞아요. 느낌으로 네. 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아니었대요. 이게 일반적인 에스크로가 아니고 단순한 정산 대행 시스템이었다고 하고요. 이 정산 대행사로 알려진 하이픈 코퍼레이션에서는 반란의 정산 시스템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인프라만 제공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반란에서 그 돈을 네.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거는 다 자기가 정한 거예요. 네. 에스크로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기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반란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신규 입점 이벤트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믿고 신규 입점을 한 사람들은 소공개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팀F 사태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주요 수치 요약은 한번 저희가 표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기업 회생을 왜 선택했나? 근데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기업 회생이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잘 이용해가지고 한번 잘 살려보겠다라는 뜻이지만 결제 안 되는데 무슨?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기업 가치 규모가 300억 밸류로 떨어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투자자도 찾기 어렵고 소비자도 더 이상 반란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회생이라는 거는 갚아나가면서 기업을 살리는 거고 채무를 좀 줄이는 그쵸? 정도에 불과한 그쵸. 건데 이미 변제할 수 있는 변제 자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네. 홈플러스만 해도 지금 영업은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쨌든 회사 자체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상태인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못하면 이제는 소비자들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홈플러스는 재고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거래랑 온라인 거래의 차이점도 있는 게 온라인은 돈을 보내고 돈을 먼저 보내고 그렇죠. 물건은 나중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네. 거죠. M&A 인수합병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반란의 CEO가 외부 자금 유치나 이런 것도 뭐 알아보고 있다. 뭐 이번에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되면 더더더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한 것도 리스크인데 정산 시스템 구조가 잘못돼 있다. 과다 정산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애초에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네, 않는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누가 이걸 투자를 할 것이냐. 네. 게다가 브랜드 이미지가 확 떨어졌어요. 소비자나 셀러 양쪽으로부터 전혀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고 네. 반란이 실제로 21년도에는 광고 선전비에만 약 190억 원, 22년도에는 약 385억 원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반란뿐만 아니라 머스트잇, 트렌비 엄청 많이 부딪혀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초기에 소비자들의 눈길을 확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거래 건수가 많아야 되고 그때 당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월 평균 거래 액수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VC 자금을 아마 유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때 뭐 유치할 때 우리가 한 달에 흑자 얼마다 이걸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달에 거래 건수 얼마고 앞으로 이렇게 빡빡빡 올라갈 거니까 투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3천억 밸류까지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상장 회사에서 3천억 밸류면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아주 잘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실 이제 가장 큰 피해자는 입점했던 셀러들. 이 셀러들이 이제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미수 채권도 엄청 많고 이런 건데 명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가예요. 예. 네. 진짜 품목 수가 막 10개만 돼도 네, 네. 뭐 몇천에서 뭐 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네.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죠? 이 미수 채권 관련된 부분들이? 이것도 일단 채권이고요. 네. 어쨌든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나중에 변제를 받으려면 채권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기 전에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은 다 회생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본인의 채권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때 입점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정산 내역, 뭐 미정산 받았다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반란과의 소통 이력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 채권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반란에 민사소송하든지 압류하든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중단이 되는 거고 법원이 회생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홈플러스 사태랑 좀 다른 게 반란의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반란이 명품을 직매입했던 것도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그 재고 자산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큰 의미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역시 뭐 형사책임 이슈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홈플러스도 지금 이미 CP 발행 관련해가지고 증권사들에서 홈플러스 경영진 상대로 형사고소 하듯이 이번에 실리콘2 투자 받은 그 부분도 사기 이슈 될 수도 있을 것 당연히 될수 같고요. 있죠. 셀러들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에스크로 하고 있다, 우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기망행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입점사의 대금을 자기 자금처럼 사용을 해버렸다. 그러면 뭐 일정 조건 하에서는 횡령이나 배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플랫폼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근데 그 기간의 그 차이만큼의 운용 뭐 수수료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잘 되면야 좋은데 그때 잘 안 되면 이렇게 대금을 지불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만 써야 되는데 정산해줘야 대금까지 미리 땡겨 쓴 의혹을 받는 거죠 지금. 할인 쿠폰 얘기가 자꾸 있잖아요. 고객들 유치하려고 쿠폰 남발했다. 팀F 때도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 돈일까 생각해보면 셀러들 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팀F 사태 경영진들은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명품 플랫폼 업체들도 결국에는 남의 자금을 수혈해서 미친 듯이 마이너스 적자 뭐 감당하고 갔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사고 나면 사실 이 셀러들도요 일반 소비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품 파는 업체니까 엄청 큰 업체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있고 그럼 그분들도 처자식이 있고 뭐 평범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정산 대금이 만약 5억이다 10억이다 그냥 망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특히 에스크로나 이런 거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